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으로는 저번에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크로스핏은 근력 스포츠인가 지구력 스포츠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최적으로 시간을 잘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대화 나눠보고, 그 다음에 크로스핏에서 부상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과 훈련, 그 연관성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프로틴 브랜드가 뭘까요? 뭐, 제일 흔하게 먹는 거는 마이프로틴 제일 네, 흔하게. 저도. 마이프로틴은 제가 알기로 그 유럽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영국 회사. 영국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 생각보다 저렴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도 배송이 잘 되고 있어서. 네. 그냥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그 엄청 많거든요. 엄청 다양하고, 그 프로틴에 대해서 많아서 한국은 뭘 쓰는지 그냥 궁금해서 봤습니다. 요즘은 막 다양한 거 다 나오잖아요. 뭐 식물성도 나오고, 그 클리어 프로틴이라고 해서 좀 달콤한, 좀 유분기 없는 그런 것도 나오고, 저는 그게 근데, 좀 마지막에 이상한 그런 향 같은 게 있어서 클리어 프로틴은 좀 잘 못 마시는 편인데 저는 그 미국에서는 비프 프로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저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비프 프로틴이라고 해서 콜라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고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프로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이 막 이런 유분기를 피하려고 해서 이거를 마시는데 맛도 좋고 그냥 좀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부럽다. 미국은 프로틴의 진짜 성지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제가 일본을 가보면서 느낀 게 한국도 그럴 거고 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미국은. 왜냐면은 이런 형식의 막 40, 40g 있거든요, 프로틴. 근데 이런 것들은 그 meal replacement라고 해서 이제 식사 대신 마시는 쉐이크라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나에 막 5,000원, 6,000원 이래요. 5불, 6불 이래서 아, 어, 네, 막 그 완전 엄청나게 많이 코스트코에서 사지 않는 이상 좀 가격에 대한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건강한 음식은 비싸야 된다 이런 그런 선입견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제도 샌드위치 먹고 이거 그 편의점 가서 샀는데 또 합쳐서 22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했는데 22, 뭐 와, 22불이면은 한 3만 원 아닌가요? 3만 원? 그쵸. 아니 샌드위치 조그만 거랑 이거 하나 샀는데 네, 진짜 비쌌어요. 비싸긴 하네. 네. 그래서 진짜 비싸긴 네 하네. 그런 것은 있긴 합니다. 네. 뭐 저는 일단 2,000원짜리 마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프로틴 얼마큼 네. 들어있어요? 이거 20g이에요. 20g. 네. 예. 그리고 한국은 편의점에서 그냥 사면 되는데, 미국은 어떤 편의점에 가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다르고, 대부분 생각보다 그 옵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성 하나, 네, 초콜릿 하나, 그리고 바닐라 하나 이렇게 있는데, 뭐, 다 유분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좀 저도 가서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가루로 먹는 게 제일 경제적이고. 그쵸? 맞아요. 네. 미국은 스무디도 만들면은 프로틴 넣으면은 또 막
2불씩 이렇게 추가인데, 그냥 프로틴만 해도, 그냥 쉐이크만 해도 한 10불? 12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거는 우유, 바나나, 그리고 뭐 딸기 이 정도인데 10불 이러니까 좀 그런 것 이거 같은데. 빡세다. 네. 인건비가 네. 추가돼서 그런가 봐요. 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제가 뉴욕에서 사니까 그래도 물가가 확실히 비싼 것 같습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주제로, 잠시만요. 밖에 좀 시끄러워서 바꿔 하겠습니다. 그 크로스핏은 근력 스포츠인가 지구력 스포츠인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많은 크로스핏 선수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좀 스트렝스가 약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스포츠는 뭐 당연히 오픈, 쿼터 파이널, 그리고 세미 파이널, 게임즈 이렇게 다른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을 더 높게 올라갈수록 당연히 근력은 더 높아야 되는 건 현실이고 그리고 일단 쿼터 파이널도 어느 정도 그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수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린 앤 저크가 275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는 클린 앤 저크 245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그래도 근력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제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근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뭐, 심폐지구력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짐나스틱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 와드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네, 전체적으로 뭐, 세미파이널은, 절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만약에 그 2K 롤을 1분 30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탈 수 있는데 근데 클린 앤 저크를 225 이상 못 들면은 그러면은 쿼터 파이널에서 와드 하나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스트렝스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력이 없으면은 어, 그 이제 다른 그냥 바벨 사이클링도 있고 그리고 머신에서 좀 빠른 출력을 내는 거 그리고 박스 점프 좀 높은 거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근력이 아무래도 그 키우기에는 가장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이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 보면 우리가 이번 크로스핏 게임즈를 보면 최대 근력 측정 이벤트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클린 레더. 물론 그 100파운드 덤벨 스네치 와드가 있었지만 결국 그 우리가 이벤트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이벤트가 최대 근력 측정 이벤트가 아니라 그 컨디셔닝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한 대회를 보면 뭐 많이 나오더라도 한 20% 정도만 근력 이벤트고 나머지는 이제 컨디셔닝 지구력 이벤트들인 지구력 워크아웃들인데 물론 근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한 근력이 없으면 나한테는 모든 워크아웃들이 최대 근력 측정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작년에 했던 쿼터 파이널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245가 원RM이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게 최대 근력 측정 이벤트가 될 거고 당연히 남자 선수들 300파운드 넘는 선수들한테는 이게 그냥 뭐 일종의 약간 배터리 테스트 혹은 그냥 지구력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크로스핏을 잘하려면은 강한 선수들 중에서도 지구력이 좋은 선수가 우승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적인 운동들을 얼마나 유산소적으로 잘 수행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근지구력도 중요하고 움직임 효율이 중요해요. 결국은 네. 스트렝스는 우리가 충분히 받쳐줘야 되지만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이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내가 얼마나 에어로빅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력이 잘 받쳐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순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네, 뭐,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극단적으로.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잉을 뭐 2000m를 막 5분대에 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뭐 클린앤저크 원RM이 대신 뭐 225밖에 안 돼요. 225. 근데 이 사람은 클린앤저크 원RM이 315이고, 로잉 2000m는 한 뭐 8분대, 9분대를 탄다고 칩시다. 진짜 못해. 근데 이제 와드들을 보면은 사실 그 예를 들어서 275 쿼터 파이널이 나왔었잖아요. 긁적하는 그쵸. 게.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지구력이 딸린다 해도 그거를 하나만이라도 들면은 이 사람보다 순위가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런 예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근 진짜 지구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도 사실 그 짐내스틱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음, 짐내스틱도 근력이 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한 동작들인데, 네, 그래서 그 뭐 체조 동작이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해nog 이런 것도 다 근력을 바탕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구력이 아니라. 음, 그래서 정말로 근력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좀 흔히들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존투 유행이 되게 불었잖아요. 네, 그쵸. 이제 물론 저도 존투를 처음에 알고 존투를 되게 자주 하고 했었는데, 그게 뭐 베이스인 것처럼 되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제 베이스는 아무래도 근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 존투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존투는 진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진짜 액세서리 워크나 아니면 근력 운동에 좀 더 시간 투자하는 게, 예, 일반 회원분들한테도 선수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막 컨디션 안 좋다고 무작정 존투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네. 예,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거는 뭐 가볍게라도 헬스장을 가던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못하는 약점 위주로 뭐 짧게 10분, 20분 이렇게라도 이마 형식으로 한다던가,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게, 네, 크로스핏을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를 생각을 하면은 고강도, 그 느낌이 가장 크게 오기 때문에, 그냥 좀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고 좀 헐떡이지 않으면은 운동을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존투도 뭐 심박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땀 흘리면서 어느 정도 좀 그 심폐지구력을 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고 나면은 개운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좀 더 힘들죠. 왜냐면은 그 뭐 템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액세서리보다는 존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체중 문제도 있지만 승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근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저는 크로스핏 하기 전에 보디빌딩을 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맨날 하고 이거 2두, 3두 맨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크로스핏을 하니까 그냥 짐내스틱도 그렇고 그냥 상체 프레스 기구력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냥 그 크로스핏 와드는 정말 짧은 거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좀 길게 해서 거의 보디빌더처럼 그렇게 약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은 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지구력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근력이 가장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근지구력이 두 번째로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이 가장 좀 짧은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 시즌에 굳이 막, 1시간씩 이상 되는 와드를 하거나 아니면 와드를 막 2개, 3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심폐지구력이 좋아도 근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 다음 오픈 시즌에도 똑같은 만약에 이번 연도에 275 못 쳤고 다음 연도도 275 못 치면은 그거에 반영한 순위는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 나는 이게 가장 약점이구나라고 끄집을 수 있다면은 그거를 향해서 액세서리로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그 운동할 시간이 1시간 아니면은 혹은 1시간 반밖에 없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으로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좀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은 아침에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저녁에 또 하려고 하면은 그냥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그런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당연히 훈련을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으로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직장 외에도 이제 식단 그리고 그 수면 습관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뭐 당연히 그 회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커터파이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수준의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훈련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을 꼭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말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약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그거를 위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훈련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크로스핏 게임즈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 한 세션씩 그냥 소방관이거나 경찰관이거나 아니면은 직장인이거나 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그냥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도 게임즈를 가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세미파이널은 뭐 절대 못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작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이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비슷하면 보통 뭐 직장인분들 막 3시간씩 운동할 수 없잖아요. 뭐 길어봤자 그쵸. 2시간 요 정도일 건데 그러면 운동한 시간은 한두 시간이지만 우리가 나머지 22시간, 23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면, 그리고 영양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하게 훈련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냥 너무 다른 것들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주 단위 혹은 뭐 월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월요일 음, 역도하고 뭐 화요일 체조하고 뭐 수요일 인터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잘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매주 너무나도 루틴이 달라지고 그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 훈련의 지속성이 없으면 발전할 수 있는 여진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매주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쌓아 나가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것들로 넘어가고 그런 루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네. 사이클이랑 루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수면이랑 영양이 안 받쳐주면 오히려 그 시간에 더 훈련하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수면과 네. 영양이 최적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승종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그 13년도인가 14년도에 맵프레이저가 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맵프레이저가
대학생인데 이제 1시간 반만 하루에 제대로 운동해도 게임즈에 갈 수 있다. 본인도 그렇게 실천을 했고요. 그래서 웹플레이저는 일단 체육관에 가면은 핸드폰은 그 운동 뭐 할지만 쓰고 저 멀리 딱 치워두고 그 계획표를 화이트보드에 딱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첫 번째 거 하고 5분 쉬고 다음 거 하고 뭐 10분 쉬고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1시간, 1시간 반 안에 컴팩트 있게 얼마나 음, 집중을 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두 번째로는 뭐 앞선 코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외에 이제 뭐 수면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기본이에요. 사실 그 두 네,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운동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하면은 저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 내가 예를 들어 잠을 6시간도 못 잤어. 근데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해.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운동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생활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도 있게 할 건지 그런 게 이제 네, 네, 직장인들한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장인이시라면은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이제 다른 선수분들을 봤을 때, 뭐 박스에서 코치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좀 많은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쟁자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리한 점들은 이제 박스 코치로서는 아무래도 박스에서 엄청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얻는 그 월급 이런 거를 봤을 때 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박스를 막 닫아놓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올 여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새벽 클래스를 열어야 된다면은 그런 스케줄에 대한 네, 좀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뭐 밀프렙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식당에 나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음식을 바로바로 사서 먹으면은 그러면은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시간을 다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냥 시간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간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뭐 집에 가서 파우더 만들어서 먹어도 되지만 편의점에 가서 바로바로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시간적인 제한을 돈으로 사용을 해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세미파이널이 목표라고 하시면은, 제가 만약에 세미파이널을 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만약에 세미파이널이 거의 보장이 된다면은, 얼마 정도의 돈을 내실 겁니까? 라고, 어,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지불을 지금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세미파이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지불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훈련도 다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 부분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저한테 지금 게임즈를 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내고 싶습니까 하면은 저는 정말 엄청난 거액을 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그냥 매일매일 습관성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형식으로 노력과 함께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만큼의 돈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승종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핸드폰 빼고, 왜냐면 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액세서리 하고, 세트 끝난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스크롤링 하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그냥 매일, 어느 정도 시간 아끼자 하면은 핸드폰을 쓰는 순간 그냥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화이트보드에 써서 그렇게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어, 패러다임일 수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활동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두 준비를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정말 그거는 공감합니다. 네. 혼자 할 때랑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랑 분명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진짜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음, 사람들이랑 할 네. 때는. 네, 그냥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훈련하는 게 더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미있고, 그런데, 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훈련하면.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 좀, 당연히 부상이 올 수밖에 없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냥 크로스핏의 동작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근력과 뭐, 모든, 밸런스와 이런 것들을 맞춰준 상태에서 그 동작들을 조금씩 프로그레션을 하면은, 부상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 더 높을 때, 그때 부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습관성으로 이제 스트레칭, 모빌리티, 아니면은 그 몸에 있는 밸런스에 대한 그 인지도가 없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좀 길게 봤을 때 부상이 많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크로스핏 이제 PT를 많이 받아보면서 그 말씀하시는 게, 크로스핏에서 가장 1위로 부상을 당하는 부분이 어깨라고 하고, 그 다음이 허리, 그리고 그 다음이 무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키핑 풀업이랑 그 키핑 동작 자체가 아무래도 그, 뭐 당연히 엄청나게 좀 과격한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근력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좀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거를 연속적으로 하면은 좀, 네,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허리는 뭐 아무래도 힌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체중이 낮으면은 그만큼 무게를 들기 위해서의 그 몸에 가는 과부하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대1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 체중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스트렝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몸이 체중이 더 높을수록 그냥 다른 좀 무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부하가 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이 코치님은 어떻게 크로스핏에서 그 크로스핏 하시면서 좀 부상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일단 제일 공감하는 거는 그 키핑 동작들, 오히려 내 체중 이용한 동작들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대부분은 그 내 체중을 감당할 만한 근력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턱걸이 스트릿풀업이 안 되더라도 키핑에 의존하면 막 머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이 가벼우면.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더라도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 조직도 약하고 부하도 엄청 많이 걸릴 거고요. 그러다 보면 부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어떤 운동이든 나쁜 운동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그 운동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나쁜 운동이고, 그 사람이 그 운동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고 필요한 운동이고 내가 경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면 그거는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네네. 뭔가 크로스핏에서 하지 말아야 될 동작, 해야 될 동작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이 동작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머슬업 하고 싶으면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스트릭 풀업, 뭐 딥스 이런 거 최소 10개 이상은 해야 되고, 뭐 웨이티드 풀업도 체중 3분의 1 이상은 당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네네. 모빌리티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나가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쌓아 나가면 이런 부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네네. 이제 멋있는 거 빨리 하고 싶고, 빨리 경쟁하고 싶고, 남들 이기고 싶고, 그런 이유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많이 뛰어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네네. 이게 쌓아 나가야 되는 기간들이 긴데 조금 그런 과정들을 빨리빨리 스킵해버리니까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네.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영양이랑 휴식에 부재가 있다면 그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쵸.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도 좀 많이 저도 깨닫는 게 이제 부상이 왔을 때 대부분 그 스네치를 잘못해서 부상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치 때문에 부상이 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밸런스, 그리고 뭐 어깨에 있던 부하, 아니면은 모빌리티,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의 스트레스, 수면, 영양, 이런 것들이 다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크로스핏에서 이 운동 하나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부상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전통적인 크로스핏 한 2016년도 그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좀 크로스핏에 대한 인지도가 그냥 무조건 가장 빠르게 그냥 죽도록 하자 이런 마인드셋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좀 설계적으로 지금 가동성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너는 아직 버터플라이 프로그램을 할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그냥 좀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은 지금은 그냥 키핑 프로보다는 밴디드 스틱 프로그로 근력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키핑 프로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코치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코치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L1, L2 둘 다 그냥 주말에 그 한 8시간씩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 바로 코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21살에 그 세미나를 듣고 그 다음에 코칭을 하시는 분하고 크로스핏 박스를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다른 뭐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배워 나가신 분하고 그 코칭의 효과성 효력을 보면은 엄청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운에 따라 한 분은 그냥 4시 반 클래스에 가면은 그 21살 코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침 8시 반 클래스를 가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잘 하는 코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원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시간에 따라 그런 제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치로서 교육이 더 잘 돼 있으면은 크로스핏에 대한 부상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승조양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크로스핏은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 부상당하기 쉽지 않은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음, 부상은 보통 어디서 오냐면은 내 몸을 회전할 때 아니면 누군가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보통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은 구기 종목, 사실 이런 종목들이
그 부상 인원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크로스핏보다는. 이건 진짜 그쵸. 객관적으로 통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크로스핏에서 왜 부상이 생기냐면은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쟁이에요. 경쟁. 저도 이번 음, 세미파이널 때 어떻게든 잘 해야 되니까 내 몸이 이렇게 막 과부하가 걸렸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상이 생겼던 거고 이 옆에 사람보다 아니면은 뭐 심지어 나 자신을 이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오버를 하면서 부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좀 경쟁한다는 자체는 너무 좋고 즐겁고 한데 그거를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업이나 뭐 그냥 혼자서 운동할 때는 훈련이잖아요. 말 그대로 훈련이고 취미 활동이고 하니까 그 경쟁적인 요소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오버헤드 포지션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발목 가동성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그냥 무작정 막 스쿼트 스네치를 하면은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런 걸 본인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그 가동 범위부터 개선을 할지 그런 거부터 사실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점진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음, 저는 사실 몸을 풀지 않으면은 그냥 장난으로라도 철봉을 잡을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매달릴 네. 생각도 안 하거든요. 놀이터에서라든지 그만큼 이제 자기 몸을 좀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다른 스포츠를 봤을 때, 이제 축구를 예를 들자면은, 부상이 그래도 많이 오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충돌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웜업을 잘 하고, 조심히 해도 그 태클이 걸리면 그러면서 부상이 올 수밖에 없는 스포츠인데, 이제, 그런 스포츠를 하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대회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경쟁을 하면서 다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위험 속에 그냥 하나인데, 그거 외에 정말 훈련에서 굳이 다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다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로스핏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축구 선수처럼 그냥 매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에 한두 번, 세, 네 번, 이렇게밖에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면서 다칠 가능성은 훨씬 낮지만 그 대신 훈련을 하면서 다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훈련을 하면서는 정말 오늘 다치느니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다치면은 6개월 동안에 그 6개월간의 프로그래밍을 아예 바꿔야 되고 다치지 않고 오늘 훈련 안 하면은 그러면 오늘만 좀 피트니스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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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습니까? JK 코치님, 지금 저희 크로스핏에서 부상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 있으십니까? 부상에서 이제 이겨 나왔을 때 말씀하셨죠. 그냥 크로스핏 하시면서, 부상이 좀 가장 크게 당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강도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볼륨 조절을 안 하고서 더 추가 운동을 그 볼륨의 계산을 안 하고서 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 좀 부상 위험이 음, 높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입문자분들도 그렇고 중급자분들도 그렇고 저는 RP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RP는 이제 오늘 70%가 다음 주 70%랑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만약에 75% 스네치를 드렸는데 그 몸에서 자각하는 그 느낌이 85%막 이러면은 그거를 굳이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RP로 오늘의 70%는 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네, 바로 그냥 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선수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메타폰에서도 만약 오늘 덤벨 스네치가 70파운드가 들어갔는데, 덤벨 스네치 하는데 좀 너무 무겁다, 아니면 몸이 좀 뻐근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바로 60파운드를 내려가거나, 55파운드를 내려가거나, 그렇게, 그냥 RX에 대한 기준을 버리고 그냥 오늘의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교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오랫동안 부상을 피하고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선수들이 제일 못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 약간 그 이고를 못 버려가지고 네, 무조건 RX 해야 돼 막 하고.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딱 주어진 무게나 주어진 개수가 있으면은 거기서 만약 뭐 내린다거나 하면은 아 오늘 운동 뭔가 제대로 안 하고 합리화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개인 코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코치랑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아 뭐 이렇게 느꼈을 때는 얘가 어떻게 했구나 이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점에선 진짜 개인 코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 선수 분들은 정말 제가 많이 깨닫는 게 훌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몸이 어쨌든 합리화하기 싫어서 그냥 정말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거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크로스핏 L1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강도가 높으면서도 부상의 어,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 선수분들은 정말 그 끈기가 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진짜. 네. 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네, 그거는 인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알코올과 훈련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당연히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 더 잘 하긴 힘들겠죠. 근데 그냥 알코올 때문에 훈련에 지장이 간다라는 것보다는 제 관점에서는 알코올은 주로 밤에 드시잖아요. 그래서 밤에 드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주무시는 시간보다 좀 더 늦게 주무시게 되겠고 그리고 수면 퀄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느낌상도 그럴 수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그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그런 게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은 그냥 좀 식단도 어느 정도 지방이 좀 많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뭐 다음날 똑같은 시간을 만약에 자게 된다면은 그 수면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날 만약에 훈련을 해야 된다면은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알코올을 100% 그냥 끊고 절대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문화에서도 좀뭐 회식 문화도 있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이렇게 뭐 어떤 분의 생일이다 아니면 여자친구분이랑 뭐 이게 있다 이래서 그래서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는 아 오늘 좀
그래도 알코올을 마실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음날 훈련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날짜를 아예 바꿔서 다음날에 휴식을 하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로서 훈련을 하면서 당연히 알코올을 피하려고 하지만 저에게도 뭐 알코올을 마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봐서는 이제 막 대회를 마치고 나서 그 애프터 파티라고 해서 끝나고 이제 뭐 회식을 할 때 그럴 때 뭐 맥주 한 잔 이런 거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막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냥 뭐 객관적으로 오늘 알코올을 마셨기 때문에 다음 날은 훈련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네, 리커버리로는 저는 이온을 좀 많이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트라고 있어요. 소금이랑 그 포타시움이랑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네, 수분을 그래도 많이 섭취하면은 다음날 숙취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JK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도 뭐 술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좋아하는 편이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는 편이고 다들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 그 다음 날은 확실히 그래도 그 강도 있는 운동보다는 좀 확실히 좀 컨디셔닝 스타부터 좀 진행을 하는 네. 편인 것 같아요. 또 몸을 풀거나 아니면 음료를 조금 더 이온 음료를 저도 많이 마신다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날 제 생각에는 알코올을 만약에 마시게 되는 뭐 회식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많기 때문에 좀 몸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퀄리티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모빌리티 좀 더 중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난이도, 고강도 훈련보다는 그냥 좀 컨디셔닝 목적으로 그냥 뭐 EMOM 형식, 존투 아니면 그냥 머신이 한 7, 80%의 운동이 되는 그런 와드를 하는 게 부상에서도 좀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이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알코올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청 멀리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약간 흔히 말하는 알쓰거든요. 알코올 쓰레기. 그 술을 잘 못 마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잘 마시지도 않지만 네, 뭐 이제 코치님들 생각이랑 똑같아요. 또 당연히 섭취하면 다음날 훈련 스케줄이 좀 바뀌어야 되고 뭐 아까 그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의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들 술 마시고 다음날 엄청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네네. 정말 그렇죠. 나의 의지는 짱이야 이렇게 뭐 하면서 되게 만족하시지만 실제로 진짜 의지는 그 술 마시고도 운동하는 게 의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 그 전날을 술을 안 마시는 게 진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죠 이 부분은 한번 네,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약간 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막 새벽 2시, 3시까지 회식하시고 다음날 아침 막 7시 클래스 들어가서 파트너 와드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와, 종종 아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해장했다고 얘기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땀으로 뺐다. 이렇게 아, 네. 그쵸. 네, 제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의지와 그 알코올에 대한 절제력 그리고 알코올을 마시게 된다면 다음날 굳이 크로스핏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 네, 그냥 크로스핏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절제력이 더 멋있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승종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저도 사실 되게 시원한 맥주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대회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일이 없을 때는 크게 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잔, 한두 캔 이렇게 먹고 뭐 다음날 또 지장이 안 가게 물론 뭐 초저녁에 먹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작게 적게 먹거나 해서 다음날 훈련에 지장이만 안 가게
이렇게는 먹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 조금의 알코올조차도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겠는데 그거를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저는 좀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술을 먹어라는 절대 아니에요. 술을 먹어라는 아니고 예, 일단은 자신이 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연히 잘하고 싶고 당연히 내가 부족하고 이 사람을 이기고 싶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포기를 해야죠. 당연히 뭐 술 먹고 치킨 먹고 이런 거는 당연히 다음 날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훈련에도 지장이 가니까 실력이 향상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은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아질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의 그런 좀 확실한 목표를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오늘 먹고 싶은 네. 치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 네, 다음날 훈련을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엄청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맥주를 절대 마시면 안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식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중요한 생일 파티를 가서 다른 분들 다 계시는데 그냥 나는 술 못 마셔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나 술을 마실 건데 많이는 못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도 그 순간들을 즐기는 게 더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만약 다른 분, 정말 친구분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난 술 안 마실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솔직히, 그것 때문에 피트니스가 향상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무알콜 맥주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쓴맛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위스키도 엄청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고 커피도 블랙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크로스핏 안 했으면 알코올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왜냐면은 술을 취했을 때 그 느낌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술의 맛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저는 무알콜 맥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 시원함, 승경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주의 시원함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무알콜 맥주를 많이 마시고 어, 그 좋은 점은 이제 무알콜 맥주는 뭐 칼로리 0인 것도 있지만은 칼로리가 조금 한 60칼로리 정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보충으로도 운동 후에 회복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게토레이 이런 것보다 이온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펄프스도 그 수영을 한 다음에 무알콜 맥주 피처 하나씩 마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예, 왜냐면 소금이 아니라 이온은 많은데 설탕은 0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좀 심각했을 때는 저는 하루에 3개씩 마십니다. 아침에 훈련 전에 마시고 훈련 후에 마시고 저녁에 하나 마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라이트한 그런 맥주를 좋아해서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아사히나 이런 것들 무알콜 맥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버드와이저 제로랑 IPA 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마십니다. 네. 이제 대회장에서 다들 무알콜 맥주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좀 미국에서는 무알콜 맥주 마시면서 운전하는 것도 합법이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흠칫흠칫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한국도 합법일까요? 아니 한국 무알콜 맥주는 한국 조금은 들어있죠 알코올이 아닌가? 그게 음주 측정하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맞아. 네네. 그, 미국에서도 대부분 알코올 조금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그 생성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알코올을 제가 알기로는 증발을 하는데 100% 증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량이 있긴 한데 0.5%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극소량이기 때문에 네.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대근이 형 올 때 무알콜 맥주 좀 사오세요. 같이 네. 살아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을 하면서 이제 엑스포디움 챔피언십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광고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포디움 챔피언십은 이제 파트너 와드로 남자, 여자, 아니면 남녀 이렇게 네, 대회가 이제 샤먼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회에서는 이제 저랑 승중이 형이랑 같이 나가게 될 거고 제 코치님 그리고 제게 코치님도 가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엑스포dim챔피언십은 제가 알기로는 스트리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스트리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엑스포디움 챔피언십 거기에서도 저희가 좋은 네, 퍼포먼스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십 그 11월 29일 때 있는 아시아 챔피언십도 승종이 형이랑 같이 개인전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승종이 형 1등 하시고 제가 2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안 그럴 거면서. 그렇게 아니 할 수 있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십 혜빈 코치님도 나오시나요? 혜빈이는 안 나오고 마리 코치님 나갑니다. 아 맞다. 네, 마르 코치. 그 쌤도 나오시던데 보니까 부산에 여자 코치 누구시죠? 고민정 코치님. 네네, 맞아요. 네네네. 고민정 코치님. 되게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네, 한국 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중국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대회를 나가본 적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가서 좋은 음식 먹고, 같이 열심히 한번 경쟁해 봅시다. 재밌겠다. 그려봅시다. 네. 대회장에 무알콜 맥주 들고 와야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무알콜 칭따오 많이 마셔야죠. 가서. 네. 좋지. 네, 네. 네. 나중에 막 그 조시 코치님, 승정 코치님한테 무알콜 맥주라고 줬는데 알고 보면 알코올 들어있고 이러면 와. 오히려 좋지. 네.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알콜 맥주인 줄 알고 그냥 없이 그냥 마셨는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 맥주 같은데? 막 이러면서 톨보이 하나를 다 마셨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일반 맥주였어요. 베이드. 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